오늘 제가 테드에서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다음에 무엇을 얘기해야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반 청중을 앞에 놓고 얘기해 보는 거는 오늘 제가 난생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고민을 한 끝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직종과 전공을 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전한 과정에서 얻은 교훈 한 가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엔지니어로서, 그 다음에 과학자로서 인생의 비극은 아마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시작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제가 토목공학과를 갔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맞닥뜨린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들이 고등학교에서는 공식을 사용하거나 계산을 하면 답이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대학교부터는 공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고, 문제가 굉장히 변수가 많고 복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실제로 이러한 그 사고의 틀에 적응을 못한 이유 때문에 대학교 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우연하게도 뭐 운이 좋아서인지 토목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까지 제가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진학을 해서 사실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이제 이러한 그 공식이나 계산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에 익숙해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부터 제가 했던 일들을 뭐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시초는 토목공학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진에서 빌딩이 얼마나 안전하냐를 계산하는 연구를 주로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 했던 연구는 빌딩이 파동을 전달하는 가이드로 작동한다는 가정을 했고, 그리고 컴퓨터 기술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실험실에 그 쉐이킹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 놓고 바닥을 흔들어 가지고 부셔보기도 했는데, 저는 컴퓨터에서 이거를 한번 모델을 해가지고 돌려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특이한 게, 이 문제 자체가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비선형 파괴라는 건 뭐냐면, 그 쇠로 된 그 볼펜 스프링 같은 거 아시죠? 볼펜 스프링이 어느 정도 당겼다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만, 굉장히 세게 당겨버리면 그게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변형이 일어나서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집어넣어서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연구한 것 중에 하나의 동영상입니다. 이 노란 거가 빌딩이고요. 이 밑에가 94년도 실제 지진파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게 되면 저기 루프가 돌아가는 건데, 평탄하게 쭉 그려질 때가 그 층에 그 파괴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층별로 파괴가 돼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이건 그냥 재밌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건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뭐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노력의 산출물만 보고 계시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과정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기술자들이나 아니면 과학자들이 이런 걸 계산을 하면 굉장히 나이스한 공식이 있어서 그 문제를 풀면 이 답이 굉장히 막 멋있는 펑션으로 나와서 그걸 그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이 뒷면에 있는 건 실제로 어떻게 되냐 하면, 얘가 어떤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 조금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까를 계산을 안 합니다. 일단 찍습니다. 일단 찍고, 찍은 가정이 얼만큼 맞느냐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틀렸다 하면 그거를 수정해서 다시 찍습니다. 검증하고 또 찍고 또 찍고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원하는 수준까지 정확하게 됐다 그러면 그거를 솔루션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 타임 스텝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시간마다 계산을 몇 번씩 돌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0.02초마다 200번씩 그렇게 찍기를 해가지고 돌린 겁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이런 그 찍고 검증하는 거에 사고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엔지니어링에서 푸는 문제들이 조금만 수준이 높아지면 공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풀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에서 이거를 연구를 하다가 이제 재밌게 된 게, 이거를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수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학과에서 졸업을 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좀 야심이 생기는 게 내가 수학도 했는데 제 초등학교 때 왜 그거 쓰지 않습니까? 그 미래에 뭐가 되고 싶습니까? 그거 쓸 때 뭐 대통령이요. 뭐 요즘 사람들은 아나운서 뭐 이런 거 적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반 이상이 다 과학자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과학자 적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학도 했는데 과학을 못할 게 뭐냐? 그러고서는 정말 엉뚱하게도 그 우주과학센터에 있는 그 잔티 클락이라는 할아버지가 그 일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공고가 떠서 찾아갔었습니다. 그 사람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만든 아저씨예요. 근데 딱 보더니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채용을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공대고 동양인이라서 적어도 게으르진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간 다음에 그 이후로 10년 동안 목성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목성의 오로라는 눈이 빠져라 들여다봤습니다. 목성의 오로라를 우리가 왜 보냐 하면 우리가 망원경으로 빛은 보잖아요. 자기장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장을 대신해서 볼 수 있는 거가 그러니까 오로라라는 거가 자기장과 태양풍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로라를 보면 우리가 자기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를 자기장의 TV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라를 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과학을 하러 갔는데 첫 번째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링 스쿨에 있을 때는 공대에 있을 때는 내가 이 연구를 왜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항상 뚜렷한 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미나나 학회 같은 거 가면 꼭 한 사람 물어봅니다. 그거 얼마나 싸나요? 그거 얼마나 성능이 더 좋나요? 항상 그 두 문제에 대한 답을 하거든요. 우주과학을 하러 들어왔는데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학을 왜 하나요? 라고 해서 내 지도 교수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명확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제가 맨 처음에 우주과학을 하러 가서 이제 나사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가면 이제 공상과학 영화 보면 막 하얀 옷을 입은 과학자들이 막 데이터 뽑으면서 탁 나오고 막 컴퓨터 앞에서 막 이러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우주과학만큼 개 노가다가 없다. 우리는 좀 나아진 거죠. 실제로 제 지도 교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우리는 지금 로켓에서 우주를 관측하고 디지털화되어 있는 게 너무나 익숙해 있지만 실은 그게 30년도 안 된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로켓을 쏴서 우주를 찍고 필름을 지상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지상에서 필름을 받아가지고 판독을 했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됐냐면 필름이 자꾸만 화질이 나빠지니까 이런 테이프 같은 거를 올렸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교수 시대만 해도 뭐를 했냐면 테이프를 가져다가 여기 핀이 박혀 있거든요. 그럼 점자처럼 읽어요. 8이요, 16이요, 25요.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거죠. 허블 우주망원경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허블 우주망원경을 자기장을 연구하기 위해서 보는데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로라를 보고 이거로부터 자기장을 풀어내겠다. 거꾸로입니다. 자기장을 일단 찍습니다. 모델로. 그리고 그 모델된 자기장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관측된 이미지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을 해나갑니다. 근데 물론 이 경우에는 한 번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수정하는데 들어가는 돈 자체가 어마어마한 액수인데다가 왜냐하면 그거 한 번 하려면 우주선 띄워야 되니까요. 실제로 지금 한 대 또 띄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을 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위에 거랑 밑에 거가 컴퓨터로 나이스하게 모의로 만든 오로라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게 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첨단으로 참 쉽게 만들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이면엔 이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실제로 허블 스티스 이미지로 찍은 겁니다. 저 위에 있는 거가 메인 오벌이고 그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선 이렇게 가는 거 보시죠. 놀랍게도 그게 목성의 달에서부터 오는 오로라입니다. 이거를 저렇게 우리가 원하는 좌표로 옮깁니다. 근데 이 옮기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허블 우주망원경 자체가 저궤도인데다가 얘가
사진을 찍고 있으면서 점점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온 데이터가 정말 어디를 찍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뭘 하냐면 이 사진에다가 실제로 했습니다. 투명한 모눈 종이를 모니터 앞에 붙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찍어요. 그리고 선을 그려보고 안 맞으면 다시 찍고 그리고 다시 찍고 그리고를 반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첨단 과학의 현실입니다. 이게 아마 600장 정도를 합친 걸 겁니다. 그렇게. 이게 정말 피와 땀의 결정체죠. 한 픽셀 한 픽셀,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으로 맞춘 겁니다. 이거를 왜 하냐 하면 이 지도가 있어야 우리들이 목성의 오로라가 과연 어떤 형태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략 이 정도의 오로라가 있구나 하고 아까와 같은 그림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만들고 나서 카시니가 운송위성이 목성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목성을 지나가면서 오로라를 관측을 했는데 실제로 자기장을 관측을 했죠. 우주선이 가서. 현재 우리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델이 틀렸다. 정말입니다. 그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작년에 하나 또 쐈어요. 나사 주노라고. 2016년도에 목성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이거를 해야 돼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걸 요즘 다시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엔 좀 더 첨단으로 하죠. 예전에 비해서 기술이 훨씬 좋아졌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찍습니다. 손으로. 그리고 그려봅니다. 이거를 수백 번을 반복하다 보면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거가 VIP4 모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틀리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목성을 이렇게 보다가 카시니가 목성 지나서 다음에 토성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토성에서 또 그런 데이터를 보내왔는데 또 재미있는 데이터가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성만 들여다봐서는 장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토성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토성에서 온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네이처에 논문을 냈습니다. 표지 모델로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주과학을 하다가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할아버지들이랑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천문학자들이랑 굉장히 힘 있는 할아버지들이랑. 제가 그때 34살인가 그랬는데 밥을 먹다가 내가 정말 외로워서 이제 좀 여자라는 걸 한번 사귀어 볼까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이모 박사께서 할아버지가 정말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잔을 딱 내려놓으시면서 요즘 애들은 잘못됐다. 내가 네 나이 때는 과학밖에 몰랐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짐 싸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짐 싸서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연구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발표하셨던 분 이야기 중에 영희라는 친구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가난해지고 앞이 안 보인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딱 그 상황이 되더라고요.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일을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침대를 안 줘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스티로폼을 깔아놓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데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입이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살다간 정말 영희가 되겠다. 이건 뭐 장가도 못 갈 거고 참고로 전 장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박수 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사람들이랑 살아보자. 그래서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2년 동안 토 나올 때까지 일했습니다. 유기농도 팔아봤고요. 농산물. 핸드폰도 팔아봤고요. 호텔도 팔아봤고요. 실버타운도 팔아봤고 인터넷 미디어도 팔아봤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제가 공대에 들어와서 1989년도에 공대에 들어왔는데 이때 회사에 들어가서 문과 출신들이랑 일한 게 근 20년 만에 문과 아이를 만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과 일을 하면서 뭐 하는 거가 뭐 마케팅 컨셉을 잡고 기획을 하고 뭐 가격을 정하고 고객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뭐 가게를 설계하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게 뭐였냐면 여기서도 어떻게 일을 하냐면 일단 찍어서 가설을 세웁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거에 대한 프레임워크도 있어요. 이름도 있더라고요. 무슨 맥킨지 컨설팅이라는 곳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문제를 만들고 이슈를 이렇게 뭐 쪼개가지고 만들고 다시 좁히고 하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똑같아요. 찍고 검증하고 찍고 검증하고 찍고 검증하고 새로운 답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래서 요즘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컨설팅 회사를 또 다니다가 보니까 또 재밌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단연간의 이런 그 중노동이 과학, 엔지니어링, 특히 토목공학과 우주과학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돼 있더라고요. 특히 그 요즘 그 귀하다는 C 프로그래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IT 업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문제가 이겁니다. 이유 찾기의 문제. 많은 특히 현대적인 IT 서비스 그리고 IT 기술들, 심지어 우리 게임을 할 때에도 한 점의 주변에 가까운 오브젝트들,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풉니다. 인간은 굉장히 쉽게 판별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랑 가깝다라고. 컴퓨터는 다 돌려봐야 됩니다. 결국 다 계산해보고 가까운 애를 찾는 수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어요. 삼각형을 점을 찍습니다. 4개로 나눕니다. 또 4개로 나눕니다. 4개로 나누고 4개로 나누고 계속해서 4개로 나눠가다 보면 이게 2차원의 점을 1차원의 인덱스로 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프랙탈이죠. 이거 지금 사실 이거를 하면서 어디도 써먹으려고 하고 있냐면 아까 그 목성 이미지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예전에 기술의 한계 때문에 해상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북극점이랑 적도랑 경도 위도로 나눴을 때 너무 많이 해상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사용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는 GPS, 지구 전역 GPS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알고리즘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뭐 과학계에서의 우수한 기능들이 민간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민간 기술 빌려다가 지금 과학 쪽에서 써야 되는 그런 그 상황까지 왔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지도 교수를 만나러 한 달 전에 방문을 했었어요. 굉장히 크게 바뀐 게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로켓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로켓 앞부분을 만들면 뒷부분은 나사가 만들어줬었어요. 이번에 가서 본 게 뭐냐면 앞부분을 우리가 만들면 뒷부분을 민간 회사가 만듭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민간에서 오픈소스화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걸 만들어주는 민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나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요즘 하고 있는 게 이런 것을 그러면 찍기를 어떻게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가 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지금 패키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한다는 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에러의 저점을 찾아 나가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다 찍습니다. 찍고 검증하고 찍고 검증하고 과학, 기술, 문과적인 일, IT 복잡한 일들, 희한하게 제가 한 일들은 전부 다 찍고 검증하는 거를 반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엔 좀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심심풀이로 한 거였는데 그 분자 역학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분자를 한 1억 개씩 집어넣고 슈퍼컴퓨터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찢어져 나가는가를 보는 거고 각각의 시험편이 온도가 다릅니다. 재밌는 거는 원래는 그걸 실험하려고 했는데 보인 게 먼저 구멍들 보이시죠? 저 앞에 이렇게 유리가 깨지는 거를 슬로우 비디오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깨끗하게 잘려나가지 않고 정말 마이크로하게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보면 저 앞에 구멍들이 이렇게 뚫립니다. 뭐냐면 자연계도 저런 균열이 발전되어 나갈 때 쭉 나가지가 않습니다. 앞에 찍어 봅니다. 일단 정말 이게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충분히 어려운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몇 점을 찍어봐요. 그리고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발산할 수 있는 적합한 길로 찾아서 나갑니다. 그거를 반복하면서 저러한 그 균열이 진전돼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일종의 저한테 이제 와서 이제 느껴지는 게 거의 일종의 대전제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토타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양산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제 인생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분야를 전전을 하면서 이게 정답이 맨 밑에가 저기 있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연구를 하고 일을 하는 건 이거 같습니다. 1번을 찍어보고 2번을 찍어보고 3분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다시 되돌아오고 그래서 결국은 가장 가까운 안정된 점으로 돌아 들어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문에서 이거를 한번 읽었는데 제 생각과 너무나도 유사해서 무단으로 제가 도용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쓴 글인지가 기억이 안 나요. 혹시라도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에는 답이 있답니다. 내가 만약에 좀 더 멀리 나가서 철학가나 수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것마저도 의심하면 됩니다. 실제로 수학자들은 답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더라고요. 두 번째는 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답니다. 세 번째는 이 문제의 답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시도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